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셋이 함께 살고 있고 제 직업은 변호사예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거창한 직업이라고 생각들 하던데 실상은 일반 직장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일반 직장인들이 겪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는 하지만 말이죠.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변호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저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직업이 바로 변호사였어요. 제가 불행 중 다행히도 공부 머리는 타고났거든요. 왜 불행 중 다행이냐고요? 저는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가난해도 굶어 죽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은 조금 힘들다, 하고 싶은 걸 못한다, 대학을 못 간다? 그 정도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면 사실 공부할 시간도 없어.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그렇게들 이야기했지만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악착같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제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영이 오늘도 열심히네. 아빠가 더 고생인데 뭐.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내가 쉽지. 아니야,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건데.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소아마비로 어린 시절부터 한쪽 다리를 조금 져셨는데 그 다리를 이끌고 막노동이다 고깃집이다 각종 험한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다 저와 엄마를 위해서 말이죠.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던 저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뒷바라지해주지 못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다 못해 무서워하셨어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우리 나중에 편하게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면 더더욱 안 해도 돼. 나는 너도 우리처럼 사는 꼴 못 본다. 절대 못 봐. 그럴 바에는 이 아빠는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너는 지금처럼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어? 언젠가 한 번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가 호되게 혼이 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빠에게 들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혼이 났고요. 누가 너보고 돈 벌래?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아빠가 이렇게 화가 나겠어? 너 거기서 일하는 거 보고 있는데 아빠가 억장이 무너지더라. 차라리 내가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나오면 제가 편하게 공부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아빠 그런 생각 안 하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알겠어? 아빠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 저는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야겠다고 공부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반드시 호강시켜줘야겠다고 그런 다짐을 정말 수천 수만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새벽만 되면 아빠가 이를 안 깨물고 눈물을 참아가며 자기 다리를 주무르던 아빠도 그런 아빠를 보며 소리 없이 울던 엄마도 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아빠와 엄마가 아는 것도 두 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 모든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 성공의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무척이나 좋았던 덕에 바로 국내에서 제일 좋은 로펌 중에 하나인 로펌에 취직이 되었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악착같이 일했거든요. 덕분에 독하다는 소리를 늘상 들으며 살아야 했지만 저는 제 성공을 위해서라면 더 독하게도 살 수 있었어요. 아빠는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무리하게 일을 한 탓이라고 병원에서도 이건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우는 걸 보고 또 아빠가 신경을 쓰실까봐 숨죽여서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만 들으셔도 저와 아빠 그리고 부모님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제가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독하다고 수군거려도 돈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만났다기보다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였어요. 뭐가 그렇게 늘 바빠. 쉬어가면서 해. 남자친구는 저와는 달리 여유로운 성격에 어딘가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별다른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쩌면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더더욱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면 남자친구 같은 사람과 하고 싶었습니다. 늘 어딘가 조급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남자친구처럼 조금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저에게 좋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애하면서도 남자친구의 그런 성격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말이죠. 연애를 3년쯤 했을 때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문득 하더군요. 요즘도 정신없이 바빠? 뭐, 이제는 조금 여유도 생긴 연차기는 하지. 그러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무슨 맛집에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하기는 했지만 나름의 감동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그간 제가 너무 정신없이 바빠 보이니 결혼은 조금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서는 청혼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그럴 거라고 짐작하기는 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직접 확인하고 나니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제가 늘 바쁘다고 잘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울면서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조금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간절하게 원하는 게 없고 그리고 원한다고 쟁취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거든. 그런데 자기는 원하는 것도 있었고 그걸 쟁취하기도 했잖아.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그거. 그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지금도 그 말은 평생 기억에 남겨두고 두고두고 꺼내서 기억할 것 같고 말이죠.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도 한 번에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모두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결혼을 할 거면 그런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곱게 자랐다고 해서 예의가 조금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나도 아주 마음에 든다. 저런 남자 아니면 우리 수영이 못 주지 그래.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태도에서 가장 저희 가족의 심금을 울렸던 부분은 다름 아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걷지 못하고 쩔뚝이며 남들이 보기에 희한한 자세로 걷는 아버지를 특이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뚫어져라 보거나 또 너무 의식을 해서 피하거나 혹은 지나가다가 저 사람 걷는 것 좀 보라면서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말이죠. 어떤 날은 술에 취한 행인에게 정말 상스러운 말을 듣는 날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말 그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지도 않았고 또 유난스럽게 챙기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 대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면서도 아버지가 일어서거나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티가 나지 않게 살짝씩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보이는 아주 센스 있고 똑똑한 대처 말입니다. 정말 제가 남편감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히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상당히 좋으신 분들일 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아니라니까.
그렇게 바른 사람으로 자란 건 100%의 확률로 부모님 영향이 커.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라. 못돼 먹은 애들은 다 부모도 그랬잖아. 그건 그래. 너 왕따 시켰던 희정이 걔네 부모님이 딱 그랬잖아. 걔는 어떻게 산대? 몰라. 아버지 집 망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 인가응보지 뭐. 그러고 나서는 동창들이랑도 연락 싹 끊었다던데. 이제는 돈 자랑 못하니까 그런 건지 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왕따 당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못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매일 손가락질해가며 너도 나중에 못 걷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었고요. 어느 날은 너도 언젠가 너네 아빠처럼 다리 병신된다? 다리 병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말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과 마음속에 대모처럼 콱 하고 박혀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울면서 그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퇴학시키겠다며 학교로 찾아오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봤습니다. 아,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자식이 나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단어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알게 되거나 보게 되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곤 했어요. 그래서 수임했던 사건들도 몇 있었고 말이죠. 아무튼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같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려면 분명히 그 부모님도 좋은 분이실 거다 하는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어요.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을 생각하면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받았던 첫인상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민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예쁜 아가씨네. 아닙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로펌에 다니면서 능력도 좋은 변호사인데 이렇게 예쁘기까지 한 거면.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과일을 먹고 그 집에 있는 내내 이런 가정 환경이어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잘 자랐나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시던데. 아니요, 어머니, 그 이야기는. 어머, 미안해요.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 걸 남자친구처럼 정말 별일 아닌 거라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알겠죠? 네, 오해 안 해요. 아니, 글쎄 그렇게 힘들게 키운 딸이 이렇게 잘 자랐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시집 보내기 얼마나 아까우시겠어. 저희 아버지가 오빠를 마음에 무척 들어 하시던데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네.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두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기는 했어요. 하나는 남자친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조금 불안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빠, 표정이 왜 그랬어? 내가 왜? 아니, 오빠 집에서 계속 어딘가 불안한 사람처럼. 내가 그랬나? 그냥 내가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처음으로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자리라 나도 모르게 긴장을 조금 하기는 했었나 보다. 저는 하는 일의 특성상 긴장의 종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불안해서 나오는 긴장인지 아니면 정말 떨려서 나오는 긴장인지 뭐 그런 거 말이죠. 남자친구의 얼굴에서는 불안한 감정을 조금 읽었었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저도 인사를 잘 마치고 나왔고 또 딱히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지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서로의 집안에 인사를 드린 다음부터는 결혼 준비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남자친구의 집안에서도 혼수나 예산은 최소한만 하기로 협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도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규모로 잡아도 된다고 다 양해를 해주셨고 말이죠. 뭐 하나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결혼이 원래 이렇게 쉬운 거냐? 아니, 너만 쉬운 거야. 우리는 얼마나 싸웠는데. 맞아. 혼수나 예단 문제로 기싸움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남편이랑도 엄청나게 싸웠었어. 집은 여기가 좋다 아니다. 여기가 좋다.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하자. 아, 나 정말 결혼 10번도 더 깰 뻔했다니까. 나는 그냥 부모님들도 니들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시고 오빠도 집이나 신혼여행지나 다 내 마음대로 하라던데. 너무 의견을 안 내서 귀찮나 싶을 정도라니까. 지금 자랑하냐? 어? 그래, 그거 너 자랑이다. 정말 이렇게 쉬워도 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 아시나요?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어딘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불안해. 그거 직업병이야. 아니, 그런가? 그래도 우리 결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는 또다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싸울래? 내가 막 그 집 안 된다고 어깃장 놓고? 진심도 없으면서 또 농담한다. 그냥 별다르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태 저도 저희 부모님도 다들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으려고 그러나 보다. 앞으로는 나나 부모님 인생도 이렇게 술술 풀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런 불안감을 가슴에 심어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라 하고 상견례를 준비하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우리 집이 원래는 되게 잘 살았거든? 지금도 잘 살잖아. 그렇긴 한데 그 전에는 소인말로 되게 부자였어. 남자친구가 사실은 자기 집안이 되게 부자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재산 대부분을 다 날렸다고 그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군요. 이제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니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던 남자친구의 집이나 남자친구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잘 사는 축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보다 더 잘 살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살았다는 거야? 하는 생각에 놀랐던 것 같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더니 오빠 집은 망해도 지금 이 정도로 잘 사는 거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기는 하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직 안 헤어지고 잘 사는 거겠지. 만약에 정말 다 날려먹었으면 어머님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셨을걸? 어? 전혀 그런 분 같아 보이지는 않던데? 제 그 말에 남자친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일 뿐 다른 말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성품을 떠나서 평생을 부잣집에서 공주처럼 살아오신 분은 가난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 동생은 내가 한번 안 만나봐도 되나? 상견례 전에는 얼굴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아, 걔 지방으로 지 남편 따라 이사 간 뒤로는 어머니랑도 연락 잘 안 한다고 들었어. 어차피 자주 만날 일도 없는데 그냥 상견례 날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내려가는 것도 번거롭고 올라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남자친구의 그 부분이 상당히 의외이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여동생과 친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여동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외동아들인 줄 알았지 말입니다. 처음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어? 여태 티도 안 나고 또 여동생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서 전혀 몰랐어.
안 친해서 그래? 아무리 안 친해도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걔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았어. 사실 여동생만 아니었으면 평생 말 붙일 일 없는 상대였을걸. 걔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자주 안 만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아.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인가 싶다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남자친구 같은 오빠도 있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상성이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궁금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아? 예뻐. 진짜 예쁘다니까. 엄마와 제가 서로의 옷을 봐주며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긴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긴장돼? 제 그 질문에 아빠는 어딘가 곤란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제 손을 꼭 잡은 채 물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나 다리 불편한 거 다 아시는 거 맞지? 저는 아빠의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왜 신경 쓰고 그래? 내가 그런 건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아는데 그래도 다 아셔. 그리고 전혀 신경 안 쓰시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자신의 다리를 신경 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또 알 것 같아서 마냥 화를 내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비집고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아가며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도 마치 자신의 자리가 아닌 듯 쭈뼛거리는 아빠 옆으로 가서 아빠의 팔짱을 단단히 꼈어요. 그리고 아빠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 딸이 이만큼 잘 자랐어요. 하는 자리야. 알지? 그래, 맞지. 우리 딸 잘 자랐지.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자신 없어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네. 내가 자신 없어 하면 사람들이 우리 딸을 우습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딸 자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어깨 펴요. 알겠죠? 그래, 알겠다.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선 어깨를 펴시더군요. 제가 그런 아빠의 어깨를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둘이 함께 자세를 펴고 예약해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만 빼고 말이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화기애애했어요. 아빠도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보고 안심을 했는지 서서히 긴장을 푸시는 게 느껴졌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확 놓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한참 대화를 하고 계실 때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동생분은 오늘 못 오신대? 아니,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조금 늦는댔어. 금방 올 거야. 지방에서 오느라 힘들겠다. 뭐 그다지 멀지도 않은데. 남자친구는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 유독 퉁명스러운 건 여전하더군요.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늘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그런 반응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곧 알게 되긴 했지만요. 한참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다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돌아오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나?
저도 지금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보면 모셔올게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너는 이 앞에 다 왔다고? 박서방은 안 오고?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통화를 하는 중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안 들어오셨구나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 병신이더라니까. 병신이라는 단어 말이죠.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동시에 심장이 저 아래로 떨어졌다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손이 떨려왔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무서웠어요. 그 자리를 바로 뜨고 싶을 만큼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화를 낼 일이지 무서워할 일이냐고들 하는데 아마 이런 일을 정말로 겪게 되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황, 그리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무서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화를 내고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더 다리가 병신이더라니까. 저 병신 같은 몸으로 어떻게 딸내미는 변호사로 키웠나 몰라.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굳는 거 말고는 말이죠. 확실해졌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말이죠. 그 순간에는 화도 나지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고 그저 큰일 났다는 생각과 처참하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빠 성격 알잖아. 내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나도 억지로 웃고 있어. 아휴, 내 팔자야. 저렇게 고집센 아들을 낳아서. 아, 그래. 다 왔다고? 그럼 끊자. 아, 그래. 그 순간 저는 몸을 숨겼어요. 왜 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보거나 듣거나 당하면 생각이 멈추잖아요. 당시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이 멍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잠시 서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는 저희 상견례라 하는 방 쪽으로 가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머리에 돌을 맞은 것 마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희정이? 제가 저긴 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홀린 듯 그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옆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고 우뚝 그 자리에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너는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리고 저에게 집중된 시선에는 그 아이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희정이도 저를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한눈에 알아봤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저는 이를 악물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디 아파? 아니야. 이따가 이야기할게. 일단은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희정의 시선이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고든 시선에 오히려 희정이가 조금 당황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때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여긴 내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가 동생이라고 소개했고 희정이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웃으며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라고 말이죠. 그 뻔뻔함에 잠시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이 동갑이네요. 앞으로 잘 지내면 좋겠다. 그치? 볼 일이 자주 있나요, 뭘? 어머, 얘는? 가족인데 자주 볼 일을 만들어서라도 봐야지.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 목소리에도 정말 소름이 쫙 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 아빠를 두고 다리 병신이라며 비웃던 그 목소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의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만 화장실 좀. 그리고 그 방을 얼른 나왔습니다. 그 안에 어른들이 당황해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남자친구가 자기가 나가보겠다고 일어서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 왜 그래? 진짜 어디 아파? 따라 나온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잡으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이야기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아빠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두고 사부인이 될 사람이 뒤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못하겠다. 바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건 말이죠.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혀 죽을 생각까지 하게 했던 아이가 시누이로, 그리고 우리 아빠를 다리 병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는 정말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아무 정황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벼랑간 상견례 장소에서의 제 파혼 선언이 아주 놀랍기는 했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우리 아빠 보고 다리 병신이래. 뭐? 남자친구가 멍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오빠 어머니 찾으러 나갔다가 오빠 여동생이랑 통화하는 내용 들었어. 다리 병신이 딸내미를 잘도 변호사로 키웠다고 우리 아빠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며느리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수영아, 그리고 덧붙일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바로 내가 전에 나 죽고 싶었던 적 있었다고 말했던 적 있지? 고등학교 때 나 괴롭혔던 애 때문에. 그 친구 이름이 희정이야. 남자친구의 눈이 더없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에서 힘이 풀려 툭 떨어졌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확인 사살을 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오빠 옆에 앉아있는 그 희정이 맞아. 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남자친구를 지나쳐 다시 상견례를 하던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대로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 나가자.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너 정말 어디 아파? 오늘부로 저랑 오빠는 헤어졌고요. 이 결혼은 없던 일이니까 다들 그런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그 폭탄 선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굉장히 놀란 얼굴을 했고 그건 희정이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여기서 이런 선언을 한 게 아마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리둥절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본인 때문인 것도 맞기는 하죠 뭐.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그게 무슨 이야기야.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이러는 게 대체 무슨 경우니? 놀라서 큰 소리로 말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들을 수 있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저는 저희 아빠를 다리 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의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통화하는 걸 다 들었구나 싶었던 건지 안색이 새하얗게 질러갔어요. 그리고는 희정이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이 결혼을 깨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너희 부모님께 잘 설명해드려. 오빠한테는 내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아니 이게 다 무슨... 너 연기 되게 잘한다. 처음 뵙겠습니다는 무슨...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이 말만은 해야겠다 싶어서 두 사람만 들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 말을 그때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정말 닮으셨더라고요. 모전 여전이라는 말이 딱 맞나 봐요.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나 생각 같은 게 똑같으신지. 뭐? 왜? 너희 엄마랑 닮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욱할 이야기니? 너도 이게 욕인 줄은 아나 보지? 희정이는 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가만히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런 희정이를 똑바로 보고서는 다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이제는 저에게 저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는 상관없는 남인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한 번 더 붙잡았지만 저는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어요. 남자친구도 더는 저를 잡을 수 없었던 건지 체념한 얼굴로 한숨을 쉬더군요.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 그 찰나의 시간이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엄마도 아빠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제가 어딘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것도 눈치를 채셨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계시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을 도착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나 고등학교 때 엄청 괴롭혔던 애 기억나? 그걸 어떻게 잊어? 엄마가 바로 생각이 난 듯 버릇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뭔가 깨달은 듯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아까 걔야. 오빠 여동생.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빠가 놀라서 멍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두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파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한 걸 이해해 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얌전하게 나오는 걸 속상해 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었어야지. 그걸 그렇게 순순하게 나와? 내가 알았으면 뒤집는 건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 주지 그랬어. 오히려 자신들이 나설 수 없음에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 거기서 달리 부모님께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과 더 엮이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애들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그게 현명한 생각 같다고 넘어가 주셨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 결혼도 그 집안과의 인연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과 지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다 지나갈 수 있냐며 저보다 더 화를 내주었지만 아빠에게 사건의 전말을 다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제 마음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어요. 저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국면은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정말로 단 한 번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 저는 직업의 특수성상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도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도 받았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나야, 희정이. 바로 희정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 나는 네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럴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만나줘. 오빠 이야기야. 사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제대로 연락이 되질 않았거든요. 정리를 하려고 해도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사람처럼 제 전화도 톡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에 응했던 것 같아요. 만약 남자친구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희정이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오빠 좀 말려줘. 제발. 그게 무슨 소리야? 희정이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런 이야기부터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고 희정이는 제가 몹시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그렇게 상견례장 나간 뒤에 오빠가 이성을 잃고 그 자리를 다 뒤집어 엎었거든. 나는 오빠 그런 모습 생전 처음 봤어. 상견례장에 경찰이 출동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신의 엄마에게 정말 그런 말 한 건지 진짜인지, 그리고 자기 동생인 희정이에게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던 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집을 그냥 나갔는데 문제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집을 나간 것보다 더한 일이 있다고 하는 얼굴로 희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이 오빠 명의로 되어 있거든. 그걸 오빠가 부동산에 내놨어. 팔아버린다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닌대. 너 만나면서 친해진 변호사가 많은 건지 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는 변호사면 저도 아는 사람일 텐데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와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고요. 아빠도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천박한 말을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냐고 실망했다고 난리고, 오빠는 오빠대로 저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루 종일 운다고 집에서 안 나오시거든. 그니까 네가 가서 우리 오빠 좀 말려봐.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되물었어요. 왜? 라고 말이죠. 물론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나갈 거라는 건 제 예상 밖의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마무리되는 게 저도 좋았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들 그건 그들의 업보인 건데 이제 와서 더 이상 상관도 없는 제가 왜 말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정이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 태도 말이죠. 왜냐니? 희정이가 상당히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왜 말리냐고. 네가 왜 상관이 없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말에 욱했던 것 같아요. 나 때문이라니? 아니지. 너 말은 바로 해라. 이건 너의 과거 업보고 너희 엄마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업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랑 네 엄마 때문이라고. 그게 왜 나 때문인 건데? 그런 제 말에 희정이는 입을 다물고 저를 가만히 바라만 보더군요. 더구나 나는 이제 오빠랑 헤어진 상태야. 남남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문제 아니야? 너희 가족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와서 하라 마라 하지 말고. 나 이제 네가 하란다고 하지 않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안 할 거야. 나나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빠가 저렇게 혼자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어? 너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비인간적이냐? 비인간적. 그 말이 희정이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네 입에서 비인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되게 웃기다. 나 괴롭힐 때는 퍽이나 인간적이었나 봐? 야, 너는 자꾸 언제적 이야기를. 너한테는 그게 과거일지는 몰라도 당한 나한테는 아직도 상처가 되는 이야기야. 가해자 주제의 피의자한테 언제적 이야기하냐는 소리가 나와? 너는 아직도 인간이 덜 됐구나.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면 할게. 아니, 나는 네 사과 필요 없어. 한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더 이상 너나 너희 엄마와 얽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니 희정이는 소리를 꽥 하고 지르더라고요. 정말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희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인 거 알지? 너 지금부터 말 조심해서 해라. 나 다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미 들었겠지만 나 되게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거든. 그렇게 제 말에 입을 딱 다무는 희정이를 보고서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와 나는 이제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니까 뭘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빠의 마음이 편하다면 해도 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거니까 혹여나 내가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두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문자를 읽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거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오빠 가족들이랑 가족이 될 수 없어. 내가 인연을 끊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여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알게 되실 텐데 그건 내가 더 싫어.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졌어요. 그 뒤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얼마간은 술만 마시고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말이죠. 아마 남자친구의 가족은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뭐 대단히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님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아마 그렇게는 다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조금 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정이도 저를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리고 아주 조금이나마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에 후회든 원망이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살아갈 거고 말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지만 말입니다. 평생 그 상처를 어딘가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많은 위안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남긴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네요. 물론 상처가 매우 큰일이긴 했지만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오래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거든요. 많이 좋아했고 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겠죠. 부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 엄청난 일을 겪고 끙끙 앓다 기적처럼 회복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라도 익명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셔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편과 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만난 반 친구나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는 아니고 부모님들께서 막연한 친구 사이셔서 저희를 데리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시고 일이 있을 때는 서로의 집에 맡겨져 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사이예요. 소위 말하는 소꿉친구의 정석이라면 딱 맞겠네요. 서로 집도 가까워서 학창시절에도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쭉 연락하면서 놀이공원이다 카페다 노래방이다 놀러 다니며 어울리다 보니 연애 감정도 자연스럽게 생겼네요. 처음에는 헤어짐이 두려워서 서로 친구로만 지내자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좋은 친구를 잃으면 너무 슬프고 사진 앨범을 봐도 서로의 지분이 엄청 높은데 헤어지고 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그때 앨범을 열어볼 때마다 슬퍼지기 싫었어요. 사귀었던 시간을 부정하면서 고백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숨겨서 계속 좋은 친구로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서로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남편도 똑같았나 봐요. 사귀지는 않는데 사귀는 것 같은 오래된 친구 사이를 서로 꽤 오래 유지했으니까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내내 친구로만 지내다가 이윽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결국 만나게 됐네요. 사소하게는 음식 취향, 노래 취향, 선물 취향과 가진 성향 등등 친구로 지낸 세월이 길어서인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잘 아는 만큼 싸우는 일도 드물어서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1년, 2년 연애를 하면서 종종 남자친구의 여부를 묻기도 하시던 부모님께 이 연애를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 남편이자 당시의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의논을 한 끝에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이 나서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고민이 무색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령대도 잘 맞겠다, 내심 서로 잘 되기를 바랐는데 말은 안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이 쏙 들어갈 만큼 축하해 주셔서 얼떨떨하면서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는 농담처럼 진담처럼 둘은 언제쯤 결혼할 거니 하는 말을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순조롭게 그지없는 연애를 몇 년쯤 더 하다가 양가 부모님의 바람처럼 정말 결혼도 하게 됐네요. 어머나, 경사네 경사.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소윤이랑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 아유, 든든한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생기네. 김서방, 앞으로 우리 소윤이 잘 부탁하네. 잘 부탁해. 양가 부모님과 함께 내내 웃음꽃이 피던 상견례 날과 그 어떤 날보다도 꿈만 같고 완전했던 결혼식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손을 잡으며 버진로드를 걷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분 좋은 고향감에 가득 차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설레는 기분. 좋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딱 맞아떨어져서 정말 행복한 날들만 계속 펼쳐졌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기혼인 친구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댁 잘 만나야 한다, 잘 만나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댁을 참 잘 만났거든요. 실은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가 뭐래 가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을 하시면서 탐탁찮게 보신다는 등 친구가 직장에 다니는데도 매일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신다는 등 주말마다 신혼집에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셔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신다는 등 이혼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예, 너 진짜 시댁 잘 만나야 해. 나 봐봐. 시댁 때문에 결국 이혼하잖아. 아, 우리 어머님은 진짜 괜찮으신 분이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 잘 알아. 그거야 며느리 되기 전이고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니까? 솔직히 결혼 전에는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말도 들었던 터라 더욱 물론 어머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는 거 알았지만 만약이라는 가능성은 언제나 사람을 떨리게 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껏 긴장으로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한순간에 쪼그라들었네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인 얘기였어요. 어머님께서도 절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어떤 때는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로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남편 좋아하는 반찬은 한두 가지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한가득 있다든지 좋은 걸 보시면 저부터 챙겨주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남편은 어머님께 투정처럼 대체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다 며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면 아들, 소윤이 좀 봐. 얼마나 이쁘니? 너도 반만 닮아봐라. 아유, 다 크니 시꺼매져가지고. 하면서 장난기 가득한 말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머님도 어머님이신데 특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아버님께서도 우리 딸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혼자 가려고 그래? 아빠가 데워다 줄게. 우리 딸 하시면서 명품 가방을 사주시기도 하고 아버님이 저만 따로 부르셔서 저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만 먹으라고 당부하시며 몰래 지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과 쇼핑이라도 가려고 하면 아버님께서 나서서 짐꾼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서 시댁에 더더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네요. 며느라기를 예뻐하시는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께 더욱 잘하는 며느라기. 모르긴 몰라도 이런 집이 흔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단편적이지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더 그랬네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더욱 잘했고요.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 전을 부쳐 먹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남들은 지옥이라는 명절이 제게는 마냥 행복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금술은 물론이고 저희 엄마 아빠 금술도 좋으셔서 화목한 가정하면 딱 우리 집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처럼 행복한 집은 없을 거다 확신했는데 행복은 부서지기가 너무 쉽고 행복에 금이 가는 게 순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원래 불행은 예고 없이 평범하게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오랜만에 친구와 주말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약속 장소가 친정집 근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과일이랑 빵을 사들고 가기로 했죠. 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 가서 전화로는 미처 못다한 얘기들도 마저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는 과일 가게에서 엄마와 아빠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을 하나씩 사들고 빵집에서는 저희 가족이 다들 좋아하는 빵을 샀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글쎄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이는 거예요. 종종 혼자 시댁에 갈 때 아버님께서 저를 태워다가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셔서 익숙한 그 차 맞아요. 아버님의 차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님과 놀러 오셨나 보다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네 분께서 워낙 친하시고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왕래가 잦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시댁에서 엄마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섭섭하다며 친정에도 놀러 오라고 말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반갑게 다가서려는데 차 안에서 언뜻 실루엣으로 연인들끼리 할 법한 망측스러운 애정행각 있잖아요. 그런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금슬이 정말 좋으시네. 여기서 마주치면 많이 놀라시겠지? 하고 웃으면서 놀래켜드리려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실까 기대하면서요. 근데 다음 순간 놀래킬 생각은 잊은 채로 뺨을 연달아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도 당연하게 어머님이 타고 계신 줄만 알았던 옆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께서 내리셨으니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엄마가 왜 저기서 내리시지? 설마 아닐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과 함께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그저 바라만 봤네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도 명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봐버려서 스스로 합리화도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아버님 차가 떠나기 전 저는 일단 두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어디로 숨었어요. 그리곤 집에 혼자 걸어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부정도 해보았지만 거짓말처럼 웃고 있던 엄마의 눈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결국 그날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저는 술을 홀짝홀짝 마시게 되었답니다. 집으로 와서도 내가 환각을 본 게 아닌가, 잘못 봤던 게 아닌가를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으로 그냥 들고 온 과일 봉지랑 빵 봉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네요. 당신 무슨 술이야? 술도 못하는 사람이. 나 오늘 그냥 술이 한 잔 생각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얼른 자. 남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절 보고 꽤나 놀란 눈치였지만 고지고대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둘러댔어요. 남편에게 상의할 수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을 나 혼자만 안다는 건 그날 약속을 잡지 말걸, 집에 가지를 말걸,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느꼈어요. 그 어느 집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우리 집이 더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본 건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허상이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선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오늘 본 모든 광경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싶었어요. 허나 그게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나요?
저는 그날 밤을 꼴딱 새고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하기까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엄마와 시아버지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간 제 정신이 망가질 것 같고 엄마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정말 큰맘 먹고 친정집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 우리 딸 웬일이니? 엄마는 아직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태연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을 샅샅이 아주 낱낱이 다 말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야, 내가 본 게 맞아? 소윤아, 일단 엄마 말을 들어봐. 정말 오해야, 소윤아. 그냥 잠깐 아빠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상의? 무슨 상의? 아빠 핑계대지 마, 엄마. 엄마는 상의를 그딴 짓을 하면서 해? 대체 어떤 상의를 해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건데? 그딴 짓이라니. 소윤아,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응? 동네 시끄러워.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면 너도... 됐어. 내가 지금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 그리고 그게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행동이야? 소윤아, 엄마는... 진짜 실망이다, 엄마. 아빤 엄마가 이러는 거 알아? 진짜 둘 다 해도 너무하네. 그저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도 안 되는 말로 횡설수설 하시는 걸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옹이 구멍도 아니고 제가 본 게 대체 뭐가 아니란 말인지. 아니, 차라리 제 눈이 옹이 구멍인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장면 볼 일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정말 더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집으로 가려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절 붙잡으시며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소윤아, 비밀로 해줘라, 응? 그럴 거지, 우리 딸.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깊은 충격에 빠졌고 곧바로 집에 돌아왔지만 일주일 내내 정신이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평생 깨지도 않던 그릇을 깨질 않나 물을 쏟질 않나.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어떤 것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아버님과 엄마에게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무시했어요. 나중에는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도 짜증스러워서 아예 전화를 꺼뒀던 것 같네요. 정말 받을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내내 정신이 없었는데 저녁쯤 되니까 좀 진정이 되면서 정신이 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 있죠. 아직도 그 장면만 생각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어머니, 남편, 아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내 말 한마디면 우리 두 가정, 아니 세 가정은 갈라지다 못해 갈기갈기 찍힐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도 너무 뻔하게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나만 입을 다물면 이 허상이라도 유지될 텐데 입을 다물어야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고민을 계속 붙잡으며 하다 보니 일말의 억울함까지 들더라고요. 왜 잘못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인데 저와 다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저는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도 참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한 번은 차라리 불륜을 저질렀어야 했다면 사돈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과 저지르지 왜 꼭 서로여야만 했을까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두기도 했네요. 무슨 대답을 들을지 무서워서 진짜 하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심지어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동안 몸살이 나서 회사도 쉬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여보, 나 오늘 반찬 낼까? 내가 전복죽 사가지고 일찍 올게.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기는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어떻게 혼자도. 약이 이게 다야? 올 때 약도 사와야겠네. 일단 집에 있는 약 먹어. 알았지? 정말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반차까지 내가며 전복죽도 사다 주고 감기약에 비타민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는데 고맙고 미안해서 혼났네요. 열에 달뜬 김에 헛소리처럼 털어놔 볼까, 이렇게 말해볼까, 그렇게 말해볼까, 마음속으로는 남편한테 수십 번도 더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 남편도 똑같은 충격을 겪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먼저 겪어봐서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나온 결론인데 일단은 두 사람을 떼어라도 놓아야겠더라고요. 떼어놓고 나서 어떻게 하든 말든 해야지 손을 놓고 있다간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한결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망설일 것도 없이 제가 먼저 아버님과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할 얘기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더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떨렸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백 번은 더 시뮬레이션 해보고 간 것 같네요. 두 분이 너무 흔쾌히 만남 제의를 수락하시길래 저는 두 분이 당연히 해명이나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요. 잠깐의 실수였다, 그게 아니었다. 다시는 그럴 리 없도록 하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받아친 말들만 생각해 갔었는데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줄. 제가 두 분께 이만 헤어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대사를 뱉기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하려던 말보다 더 막장인 말로요. 사실 우리가 서로 선을 넘었다. 너도 알잖니, 소윤아.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우리는 서로 진심이란다.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이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마. 계속 미안한 짓을 할 것 같으니 그냥 너는 계속 이렇게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 아버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맨입으로 눈을 감아달라는 게 아니야. 네가 우리 관계에 대해 눈을 감아준다면 내 명의로 된 건물 네 이름으로 돌려주마. 물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법이란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며느라, 부탁한다. 지금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을 누구한테? 지금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 실수였을 뿐이다, 용서해다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건물을 줄 테니 눈을 감아달라. 제가 지금 돈 때문에 나온 걸로 보이세요? 아니, 돈 받으면 입 다물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하,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딴 식으로 뒤에서 더럽게 만나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아빠는? 어머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며느라, 진정해라.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정말 아버님을 아빠처럼 따랐어요. 아빠랑 20년도 더 된 친구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정말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딸딸 하시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기라도 하세요? 아주 살판 났네요. 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어딨냐고요.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단단히 미쳐있는 거 알아? 엄마가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님이 날 얼마나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나를 당신 아들만큼 때로는 아들보다 더 챙겨주고 아껴주는 거 엄마가 봤잖아. 엄마랑 아빠랑 오래전부터 친하다고 친구 딸이면 내 딸이라고 우리 딸, 내 딸 하면서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래? TV에서 불륜 얘기 나올 때 욕할 게 아니었네. 여기 더한 상간 연놈들이 있는데 뭐하러 욕하고 뭐하러 봐.
정말 그 뒤로는 거의 미친 것처럼 눈이 뒤집혀서 알고 있던 쌍욕이라는 쌍욕은 다 퍼부었던 것 같네요. 저보다 어른들인데도 해선 안 될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어른은커녕 사람처럼도 안 보였어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쌍욕을 듣고도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참. 그런 모습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기대할 것도 없구나 싶어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괘씸한 나머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가득 담긴 물컵을 시아버지 면상에 찌끄러 버렸어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시아버지와 엄마 행동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제게 물세례를 맞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던 시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그래, 너도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구나. 알겠다. 시간을 줄게. 시간? 시간이요? 무슨 시간이요? 여기서 저는 더 화가 나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잘못한 건 아는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진저리를 치면서 홧김에 다 폭로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자리를 벗어났네요. 엄마가 손을 뻗어서 나가려는 제 팔을 잡기도 했지만 악을 쓰면서 뿌리치고 나왔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때만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빠와 천사 같은 저희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제 남편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죄가 없는데 차라리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애초에 그러지 말지. 친구면서 친구의 아내와 남편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시아버지고 내 엄마인가.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리가 정도가 따로 있지. 마음을 난도질하든 아주 진창에 처박아서 다시는 어디에도 못 내밀게 하든 해서라도 없애버려야 할 게 맞는 거 아닌가. 도대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게 있는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와 시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끓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화병이 나나 싶었네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으니까 갈 곳을 잃은 분노와 억울함, 슬픔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뻔뻔한 삼자대면을 한 이후로 제 표정도 눈에 띄게 어두워졌는지 남편이 나서서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놀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무슨 끼미를 눈치채기라도 한 건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뭐 나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어? 아니야, 그런 거.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말해봐. 그게... 이래서 사람의 촉이 무섭다고 하는 건지 남편은 제가 단순히 아픈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만 거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막함에 눈물이 난 건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엉엉 울고 또 울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할 말을 잃은 단단히 충격받은 표정이 되었고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은 불륜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니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하는 듯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그 뒤로 저와 남편 둘 다 시름에 잠겨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신중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일도 천천히 생각해 보려는 듯 했어요. 반대로 저는 하루에도 문득문득 분노가 끓고 연민이 끓고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날 일들이 떠올라서 다시 분노가 절절 끓다가 연민이 가득 끓다가 두 사람의 불륜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중일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며 보냈어요. 그러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꺼내기도 전 기어이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저와 남편을 부르신 것이었죠.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실은 내가 얼마 전에 네 아버지 핸드폰을 보다가 문자 내역 하나를 봤는데 그 내용이 여간 충격이라 사실 확인차 널 불렀다. 며느라, 솔직하게 대답해다오. 네 시아버지랑 엄마 그렇고 그런 사이니? 어머니.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자세한 경위는 몰랐지만 어머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님 앞에서 더 거짓말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죠. 저는 맞다고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어두워지셨고 어머님은 입술을 꼭 깨무시더니 눈물을 떨구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평소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 성격이신데 그날따라 문자가 자꾸 오길래 느낌이 쎄해 확인했더니 문자 내역에는 우리 관계 알았으니 며느리 입을 돈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수신자는 저희 엄마였고요. 저희도 충격이신데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어떠셨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충격이라 하루 종일 손발이 덜덜 떨렸답니다. 그래도 사실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 절 부른 거였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나 그랬구나. 맞았구나. 시어머니는 사실을 확인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그저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차라리 제가 말씀이라도 미리 드렸다면 충격을 덜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알게 되셨으니 왠지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짐처럼 더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는 그만 더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당황이더라도 남편 입장에선 충격이었을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실은 나 내 남편 이날 이때껏 많이 맞춰주고 살았다. 명진이 너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 바람 이번 처음이 아니야. 내가 몇 번 봐줬기 때문에 이날 이때껏 저 사람이 나한테 저리 잘해주고 산 거야. 젊었을 적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네가 어려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도 이웃집 여자랑 바람이 난 양반이다. 뭐라고? 엄마, 그게 정말이야? 저 역시도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리 온화하고 다정하신 아버님이 바람피는 논팽이였다니. 순간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안 되어서 아버님이 제 남편에게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명진아, 너 그러지 않을 거 알지만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꼭 지켜야 할 게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생계. 두 번째, 바람 안 피는 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첫 번째가 조금 힘들다 해도 두 번째만큼은 꼭 지켜야 해. 알겠지? 그걸 어겼다간 부인한테 가차없이 내쫓기는 거야. 당시엔 남편이던 저던 아버님의 그 말을 듣고 하하호호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으셨던 시어머니 얼굴은 어떠셨을까요?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둡다 못해 새카마셨을 겁니다. 새삼 그 일이 떠오르니 왜 이리 더 충격적이고 역겨운 건지 정말 시아버지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 말을 듣고 한동안 옆에서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왜 그간 말하지 않았냐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늦었구나.
일단 너네들 출근해야 하니 가라.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시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서글픈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고 웃어 보이시는데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나 남편이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있겠다며 편의점에서 술을 깔아놓고 정신없이 마셔대더군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 나는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나 하고 싶은 거 시켜달라고 때만 썼는데 내가 진짜 철부지였는데 철부지였어. 하고 우는데 제 마음이 다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저는 이 일을 어찌됐건 아빠한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와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이니 제가 먼저 아빠를 만나는 게 우선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신기하죠. 제가 아빠에게 연락도 하기 전 아빠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로 연락을 해왔어? 소윤아, 일단 만나자꾸나. 너도 들어보면 무슨 일인 줄 알 거야. 아빠의 말은 의미심장했고 그때부터 가슴이 두려울 정도로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 퇴근을 하고 난 후 바로 카페로 달려갔는데 아빠가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왔니?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앉아라. 오늘 너를 부른 건 내가 아무래도 네 엄마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너한테 알려주려고 불렀다. 알고 보니 아빠는 이미 엄마의 불륜 사실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자주 외박을 하고 평상시와 다른 옷을 입고 다녀 의심을 몇 번 하게 됐는데 미행을 해보니 그 상대가 사돈 어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빠는 이걸 도저히 말로 풀 수가 없어 혼자 저처럼 끙끙 앓으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참으시다가 어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고 다 털어놓게 되었고 저희 엄마에게도 이혼을 얘기했다고 하셨네요. 너도 충격이 많았을 텐데 부모로서 이런 꼴을 자식에게 보여 미안할 따름이다. 아빠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저는 아빠가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마른 오징어처럼 말라 저에게 이혼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그간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알 것 같았어요. 피해자들이 왜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하는지 정작 불륜 당사자들은 저에게 거래까지 제안하며 뻔뻔한데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엄마였기에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밖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이미 아빠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너, 네 아빠 만났니? 만났어. 네 아빠가 이혼하자고 해서 나 이혼하려 한다. 그런 줄 알아라. 엄마, 그럼 시아버지랑 뭐 살기라도 하려고? 엄마도 이제 엄마 행복 찾아가야지. 그럼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발목 잡지 마. 그러니 그때 네 시아버지 말 들었어야지. 네 명의로 건물 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받아? 너무 기가 막혀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 초라하게 앉아있는 우리 아빠와 눈물 짓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번갈아 스치면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절 낳은 엄마지만 그 뻔뻔스러움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난 후 시어머니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계획을 모두 들으시더니 알겠다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동의하에 흥신소에 의뢰를 했고 두 사람이 불륜을 했던 장면들을 모조리 사진으로 찍어 그것들을 지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의 지인들이었죠. 외할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씀드리진 못했고 외할머니를 제외한 엄마 쪽 자매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엄마나 시아버지나 동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지금? 어디 그런 짓을 해? 당장 삭제하네? 엄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인간이라면 그런 것도 좀 이제 아실 나이에요. 뭐라고? 이 계집애가 당장 너 그거 치워? 안 그럼 내가 고소를 하든 어떻게든 못하게 막을 거야. 그렇게 하세요. 엄마도 엄마였지만 시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비슷한 협박 내용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좋게 구스르듯 며느라, 잠깐만 보자. 하시더니 난데없이 절 보자마자 제 뺨을 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지금껏 잘해준 건 다 그 사람 딸이어서야. 그래서 아껴줬더니 이딴 짓을 저질러.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디 함부로 그걸 사람들한테 보내고 앉아있어. 네 시아버지가 만만해? 만만하냐고.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버럭버럭 아주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와중에도 소리를 치시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더라고요. 허나 저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뺨을 맞자마자 달려오셔선 똑같이 시아버지 뺨을 때리셨습니다. 당신이 얘 불러낼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고 따라왔지. 어디 귀한 내 며느리 뺨을 때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그렇게 바람 피고 펴도 또 피고 싶디? 너 같은 놈은 그냥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놈이야. 나 당신이랑은 이혼하려 했어. 이참에 아주 잘 됐어. 에라이 더러운 놈. 시어머니는 가슴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턱턱 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자기가 바람핀 남자가 되어 뺨을 얻어맞은 상황이 되니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까지 가리시더군요. 허나 시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바람핀 여자들을 줄줄이 말씀하시면서 더 창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이, 사람들 있는데 그만 못해? 왜요? 더 있는데. 당당하잖아, 당신. 더 말해줄 테니 어디 들어봐. 결국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가시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죠. 그 뒤로 엄마도 시아버지도 본인 하신 일은 부끄러운지 자취를 감추고 저에게도 연락이 없더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의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는 현재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로선 지금 이게 최선이네요. 또 간간히 아빠를 뵈면서 옆에서 지켜봐드리고 있는데 아빠는 아직도 충격이 크신지 우울해하는 기색을 보이시곤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요. 이제부터 제가 딸로서 아빠에게 더 잘해드리고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 이번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직장도 그만두었지만 지금 저를 챙기기보단 아빠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우선일 것 같아 매일 안부 전화 드리며 글이 보내고 있답니다. 살다 보면 극복하기 힘든 일이 있다 하잖아요. 제가 정말 딱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인지라 아직은 마음을 추스르기 바쁜데요. 지금으로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이 일이 모두 잊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겐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